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쭉 보시면 먼저 청일전쟁부터 한번 볼까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이 우세해지자 일본 주도의 갑오개혁을 조선에서 실시를 하죠. 그래서 갑오개혁 결과 도량형이 통일이 되고 과부의 제가가 허용이 되고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의 조선의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갑오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청나라의 랴오뚱반도,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일본의 세력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라는 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협박을 하죠. 다시 돌려줘라. 그랬을 때 이 모습을 지켜봤던 명성황후는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큰 나라를 이제 손을 잡아야만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죠. 이 모습을 본 일본이 결국은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을미사변이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에 일본이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조선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을미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을미개혁에서 단발령이 실시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단발령뿐만 아니라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분노가 들끓게 되고요. 유생들을 중심으로 의병, 스스로 일어난 군대를 의병이라고 했죠. 을미의병까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나서 이제 고종이 이제 조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종은 아관파천이라는 것을 단행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잠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런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서 일본과 러시아 간의 팽팽한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정말 팽팽한 세력 균형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간파천을 통해서. 그래서 러시아 일본 간의 팽팽한 대립이 있고 일본에 대한 조선의 개혁도 잠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뒤에 드디어 고종이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엄청난 일들을 단행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간파천 후 1년 뒤에 고종은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까지도 이 고종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어려워진 조선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지계라는 것도 발급을 했었죠. 땅 문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보수적인 세력 그리고 외세 열강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실패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독립협회라는 단체 하나만 복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식인 서재필이라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 세력의 간섭으로도 좀 벗어나서 조선이 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활동들을 했던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연회, 토론회, 그리고 민중들을 일깨우고 하나의 생각을 모으기 위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고종과 일부 보수 대시들에 의해서 결국 해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협회 하나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다툼이 엄청나게 팽팽했었죠. 그 세력 다툼 속에서 결국 일이 터져버립니다. 결국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죠. 드디어 1904년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정말 1910년까지 6년간 조선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6년 동안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일본과 우리 조선이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6년 동안 여러분들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일본과 조선이 어떤 조약을 맺었고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 그 협약에서 어떤 식으로 조선의 자주권이 강탈당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요. 일본은 조선의 한일 의정서라는 그러한 조약 하나를 강요를 합니다.
네, 한일 의정서의 내용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선에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아니죠. 이제 대한제국이 되었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여러 시설과 그리고 좀 전쟁을 할 때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좀 빌려달라라는 것을 대한제국의 한일 의정서라는 그런 조약을 내밀면서 강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 러일 전쟁 도중에 그 일본의 군대가 조선 대한제국에 주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한일협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 그 러일 전쟁 와중에 일본은요, 일본인들을 조선에 많이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우리가 개간을 해줄게, 우리가 조금 그 땅에 개발을 시켜줄게 라는 것을 막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일본인들이 조선에 많이 넘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황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을 황무지라고 하는데 그 황무지를 개관할 수 있는 권리를 일본에게 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대한제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저지를 해서 실행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1차 한일협약을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들 1차 한일협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재정고문 그리고 외교와 관련한 고문을 파견해서 조선의 정치를 간섭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문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 돈과 관련해서 재정을 국가 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 돈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을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 여러분들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외교라고 하는데요. 그 외교와 관련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을 또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재정고문의 메가타 그리고 외교고문의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메가타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조선의 경제를 간섭하기 시작하고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이 대한제국에서는요,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띄워 놓을게요.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제일은행권이라는 화폐로 바꿔서 통용하기 위해서 이 메가타라는 재정고문이 조선에서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조선인들이 당백전을 이용해서 뭐 상업 거래도 하고 있었고 물건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백전을 제일은행권이라는 새로운 화폐로 교환을 해서 이제 경제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 상인들은요. 미리 깨끗한 당백전으로 교환을 해놓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이 정말 교활했던 게 기존에 여러분들도 동전 보시면 되게 시커먼 동전도 있고 오래 사용해서 되게 다른 동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전의 질을 보고 동전의 단계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당백전이었는데 너무 시커멓다, 너무 이거 질이 좋지 못하다라 그래서 100원보다 훨씬 못한 가치의 제일은행권으로 교환을 해준다던가 이런 교활한 수법을 써서 정말 조선의 그런 자본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도 예를 들어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외교도 엄청난 간섭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서 1차 한일협약을 강요를 했고요. 그래서 1차 한일협약 어쩔 수 없죠. 고문이 파견돼서 실제 정치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러일 전쟁의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들 천일 전쟁 때는 청나라가 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승리가 어느 정도는 점쳐졌어요. 그런데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런데 러시아 내부적인 상황도 있었을 뿐더러 결국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그 강대국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이 정말 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천일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승리하면서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일본의 세력 확장을 두려워했던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청나라에게 돌려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경험을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어떤 전리품을 받았더라도 아마 강대국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일본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미국과 몰래 밀약을 맺습니다. 어떤 밀약을 맺냐면 일본이 내가 대한제국을 내가 차지를 할게. 그 대신 미국 너는 필리핀을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내가 눈 감아주겠다라는 밀약을 맺고요. 또 영국에게는 가서 내가 대한제국을 차지할게. 그 대신 영국 너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네가 식민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게.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전에 대한제국 조선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펼칩니다. 정말 교활하죠. 그래서 실제 러일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한반도의 지배권을 강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약들을 이제 맺게 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일본은요, 조선의 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2차 한일협약, 1905년에 맺어진 이 협약의 다른 이름, 여러분들 더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정말 을사조약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선생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을사년에 이루어진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루어진 조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등하고 모든 것이 이제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사조약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이 엄청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대한제국의 첫 번째 외교권을 이제 빼앗깁니다. 외교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다른 나라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해요.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고문이었잖아요. 단지 외교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을 파견을 했다면 이제 이 을사조약에는 고문 정도가 아니라요. 통감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통자는요. 통치하다 통이고요. 감은 감독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조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제국, 선생님 자꾸 조선이라고 하죠. 이제 대한제국을 통치하고 대한제국을 감독하겠다. 누가? 일본이.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 그러니까 실제 통치하고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 유명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대한제국과 조선과 정말 악연이 깊은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초대 통감으로 오게 됩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 정말 유명하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후에 나오겠지만 안중근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 만주 하얼빈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우리 대한제국에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고종은요, 이 을사조약의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이끌고 고종에게 찾아왔겠죠. 이제 을사조약의 도장을 찍어라. 그런데 그때 이 고종은요, 나는 이 도장을 못 찍겠다라고 하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단순히 소극적으로 피해서 과연 대한제국의 리더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소극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결국 5명의 신하들, 대신들이 결국 이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게 되죠. 그 5명의 신하를 우리는 을사년에 정말 이 대한제국의 적이라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조선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사건을 안겨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유명한 이완용, 이지용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근택, 그리고 박재순, 그리고 권중현이라는 이 을사오적에 의해서 결국 을사조약은 도장을 찍고 실효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고종이 억울합니다. 내가 대한제국의 황제인데,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어떻게 을사조약이 성립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서 정말 그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것이 개최가 되어요. 그래서 이 고종이 저기에다가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 조선의 억울함을,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걸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파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이 미리 알았죠. 그래서 그 회의장 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본의 방해로 결국 헤이그 특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일본 입장에서는 을사조약 이미 성립이 된 겁니다. 고종이 도장을 찍든 을사오적이 도장을 찍든 이미 일본 머릿속에는 외교권은 없다. 조선의 외교권은 일본의 것이다라는 것이 일본 머릿속에는 있었겠죠. 그러면서 너희 외교권 없지 않냐,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그런데 외국과 교류하고 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이런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 자체가 이 을사조약이 위배가 되는 행위다. 너네 외교권 없잖아. 그럴 걸 하려면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고종을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삼아서 강제 퇴위를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 고종이 아들 순종이라는 그 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죠. 네, 그리고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1907년에 맺은 협약이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책에는 정미 7조약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일신협약이라는 거 여러분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을 차관으로 임명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선 정치에 간섭을 하겠다는 거죠. 이미 많은 간섭이 있었지만 그리고 조선의 군대를 이 협약으로 인해서 이 정미 7조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경찰권도 빼앗아 버리고요. 사법권 역시도 일본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10년 8월 22일이 되면요, 이 일본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비밀리에 만나서 결국은 한일 합병, 이제 정말 조선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8월 22일.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 조약을 맺게 되고요. 이것을 만인에게 공포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날이 1910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1910년 8월 29일, 결국 이 한일합병 조약을 만인에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이라는 이 해를 여러분들 잊어서도 안 되고요. 1910년을 다른 용어로 우린 경술국치의 해다라고 표현을 해요. 1910년이 경술년이거든요. 국치라는 건 우리 국가의 정말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910년 결국 일본과 한국, 이 조선은 합병이 되고요. 이제 식민지배의 어두운 터널로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정말 36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을 정말 조선의 정말 암울한 세월이겠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 독도랑 간도에 대한 역사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도라는 곳,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우리 경상북도에 소속된 섬입니다. 울릉군에 소속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속된 섬이에요. 처음에 독도라는 곳은요, 신라시대 때는 우상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우상국을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신라 지증왕 때 이 독도라는 울릉도와 독도가 결국은 신라의 영토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숙종 때 실제 일본인이 독도에 침입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인을 적극적으로 물리치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일본 정부로부터 또 미안하다, 이거 너네 영토인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사과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제국이 세워지면 이 대한제국에서는요, 여기 중간에 대한제국에서는 여러분들 그 울릉도 있잖아요.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그 울릉군에서 독도를 편입을 시킵니다. 독도를 관할하게끔, 독도를 관리하게끔 하고요. 그런데 러일 전쟁 때 여러분들 일본이 군용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 독도에다가 해군을 주둔을 시켜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식민지배가 끝나고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해방이 되면서 실제 일본의 연합군 최고사령부로부터 이제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독도는 다시 한국에 반환됐음을 여러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독도의 주소까지 그런 주소까지 부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도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간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지도를 띄우긴 할 거지만 못 그리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반도예요. 자, 여기 압록강으로 여기는 두만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두산이 있죠. 원래 이 간도라는 지역은요, 압록강 두만강 이 위의 지역을 우리는 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고구려의 영토였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 발해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은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는데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여기 중간에 청나라와 이 조선 간의 영토 분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 지역 간도에 대한 그 조선의 지배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소종 때에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간도 지역이 우리 조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19세기 이후 이제 대한제국 때까지 이제 청나라와 사이에서 이제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냐, 뭐 이제 대한제국의 영토냐 엄청나게 많은 분쟁 속에서 그 이전까지 조선인들이 정말 간도 지역에 많이 이주를 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청나라에서는 조선인들이 이제 좀 나가달라. 간도라는 지역은 우리 청나라의 영토이니까 너네 좀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 대한제국에서는 아니다. 간도는 우리의 지역, 우리의 땅이다라고 하면서 관리를 파견하게 돼요.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을사조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일본과 조선 사이의 을사조약,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대한제국이 쏙 빠진 채로 왜냐하면 외교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어요. 조선은 이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한제국이 쏙 빠진 채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간도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간도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고 일본과 이 청나라 사이에 어떤 약속 하나를 맺냐면 일본이 청나라에게 야 간도지역 너네 땅 맞다. 청나라 너네 땅 맞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관리해 라고 청나라의 그런 지배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일본은 그 대신 어떤 것을 대가로 받냐면 만주 지역에 여기가 간도라고 하면 이 윗지역을 더 위에 있는 지역, 간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만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주 지역에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청나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일본 정말 철도 좋아하죠. 자, 밑에 철도 부설권이라고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마음 아픈 역사, 한일 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 협약, 그리고 일사조약, 그리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했고 한일 신협약, 그리고 한일합병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약들 속에서 역사적인 흐름을 속에서 정말 조선의 그런 주권이 점점점 하나 둘씩 일본에 넘어가는 그런 사실들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지만 이 강화도 조약이 시작은 됐겠죠. 첫 시발점은 됐겠지만 그 강화도 조약 때문에 결국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다로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엄청난 외세의 압력이 있었지만 조금 조선이 좀 더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이런 병술국치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선생님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외세의 압력에 있어서 그걸 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꾸
조선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외세의 그런 도움을 구했던 것도 좀 아쉬운 점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일 합병이 되고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또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의 저력들을 보여줬고 또 어떻게 해방까지 또 연결이 되었는지 또 그 기간 동안 일본이 얼마나 또 무자비하게 또 조선에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똑똑히 기억하고 똑똑히 공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꼭 준비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밑줄을 그으면서 교과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